이때 미정이가 또다시 저를 조롱하며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까짓 아파트 몇 푼이나 한다고 제주도 가서 산다는 말을 하냐며 꼴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갈 테면 가라 이 늙은 년아. 이같자는 아파트 팔아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본다. 며느리 미정이는 이제는 눈이 뒤집어 까져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경기도에 내가 사둔 땅이 있어. 신도시 개발로 12억 원에 팔렸어. 그 돈 12억하고 가짜는 이 집 판 돈으로. 이제는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눈이 동시에 커지더라고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12억이요?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아파트만이라도 우리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나이는 75살이고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서구에서 아들네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았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요. 어떻게 갑자기 혼자서 이 먼 곳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민호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만족하며, 아니, 정확히는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 다음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아파트 청소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 가족들 저녁 만들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준비까지. 매일이 전쟁터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아들 결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 품으로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라고 하던 말이 어느새 어머니 정리 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니까 거실 청소 꼼꼼히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준비해 주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6시 정각이라는 건 1분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충격받았던 건 이 말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이랑 따로 해주세요. 세탁기 용량이 작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빨래까지 따로 해야 한다니. 진짜 내가 이 집 식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잠깐 TV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TV 소리가 너무 컸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부터 온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저한테 시끄럽다고 하다니.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더 마음 아팠던 건 제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죠? 39도 열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걱정하는 건 제 몸이 아니라 저녁밥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랫동안 집들 청소하느라 제 허리하고 무릎이 많이 망가졌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닥에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청소 도구들 옮기고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들 민호한테 얘기했어요. 수술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민호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동안 밥이랑 빨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어요. 제가 아픈 건 관심도 없었죠. 수술하는 날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는 안 오냐고요. 다들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옆 침대 환자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하루 전부터 아들이랑 며느리, 손자, 손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옆에 있어주고 수술 끝나고는 온 가족이 다 와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내일부터 밥이랑 빨래 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의사가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그럼 그동안 자기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어쩌냐면서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이 집에서 공짜 가정부였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며느리가 민호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밖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요. 그런데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안 계시면 훨씬 편할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가족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한테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미정이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열흘 후에나 돌아온다고요. 마지막 기대를 품고 물어봤어요. 저도 가는 거냐고요. 그런데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자기들이랑 처가 식구들끼리만 가려고 한다고요. 가족여행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여행 날짜가 제 생일이랑 겹쳤다는 거예요. 제 75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저 빼고 해외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혹시 깜빡 잊고 있다가 아침에 축하해 주지 않을까? 혹시 공항 가기 전에 케이크라도 하나 사올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75살 먹고도 말이에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거실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손주들이 그린 생일 카드라도 있지 않을까? 테이블 위에 작은 선물이라도 놓여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호네 가족은 여행짐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먹으라고요. 제 생일날 아침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김밥 다 쌌어요? 우리 늦겠어요. 미정이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도 신나서 할머니 빨리요. 하면서 재촉했어요. 그 순간 너무 슬펐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정말 아무도 기억 못하는구나.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도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물어봤어요. 민호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민호가 시계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토요일이요? 엄마, 우리 진짜 늦어요. 공항 체크인 시간 있어요. 토요일이라고? 그게 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비행기 놓치면 안 돼요.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75번째 생일을 맞는 엄마를,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할머니를 그렇게 혼자 두고 떠나다니. 벽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다들 떠나고 난 뒤 텅 빈 집, 생일상은커녕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도 없이 혼자 남겨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온종일요.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혼자 생일상을 차려 먹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 민호가 비행기 타기 전에 기억해낸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민호가 아니었어요. 친구 옥분이었어요. 영수가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잖아. 나 까먹을 뻔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는 기억하는데 매일 같이 사는 아들은 몰라요. 영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옥분아.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 내가 오늘 내 생일인 줄도 모르고 여행 갔어. 뭐라고? 생일날 엄마 혼자 두고 여행을 가? 응. 며느리네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열흘 동안. 나는 빼고. 전화기 너머로 옥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옥분이가 달려왔어요.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요. 생일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자, 촛불 켜자. 75개의 촛불은 없었지만 작은 촛불 하나에 제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는 제발 저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면서 다짐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아들이랑 며느리에 대한 온갖 정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옥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내 인생 살아. 응, 그래, 이제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75번째 생일, 그날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점이 됐어요. 열흘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하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는 손주들 간식만 가득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득 제 방을 다시 보니 집에서 제일 햇빛도 안 드는 구석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일 작고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집주인이 저인데 왜 제가 이런 방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말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샀던 이 집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손님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말했죠.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와서 집을 보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금방 팔릴 거라고 장담하더라고요. 당연히 가족들 동의는 받았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놀랍게도 3일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집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한테는 아들네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이 이 아파트만이 아니었거든요. 20년 전부터 제 친구 옥분이 권유로 매달 일정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어요. 워낙 적은 돈이라서 없는 셈치고 조금씩 적금 넣듯이 투자했어요. 처음엔 별 볼 일 없는 농지였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 땅을 팔면 현금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호도 며느리 미정이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집 계약 끝내고 나서 바로 옥분이한테 연락했어요.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잘했다며 응원해줬어요. 옥분이는 조카가 제주도에 산다면서 바다 전망 좋은 집들이 있는 동네를 추천해줬어요. 이미 몇 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이라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사 짐 싸면서 새삼 깨달았는데 정작 제 개인 물건은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75년을 살면서 저를 위해 산 것들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어요. 드디어 아들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죠. 이제 제 결정을 알려줄 시간만 남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난리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려고 내 짐 쌌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다고 했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라고요? 제주도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그리고 이 집도 이미 팔았어. 그때 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쳤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말은 들은 순간부터 미정이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잖아. 나 없으면 훨씬 편하다고 했잖아. 이제부터 정말 편히을 살아. 민호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진짜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요양원 이야기는 뭐였냐? 나 몰래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던 건 그냥 한 말이었어.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들끼리 나눈 얘기를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미정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힘들었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기 싫었다고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밖에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었어요. 그래, 솔직하니까 좋네.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어디서 살라고요?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새 주인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오기로 했어. 그때까지 너희도 모든 짐 빼야 해. 3일 남았어. 미정이가 완전히 미친 것처럼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3일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전세금도 없는데요. 그때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집 팔면 돈이 얼마나 나와요? 그 돈으로 우리 전세라도 구해주실 거죠? 결국 그거였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돈 계산이었던 거죠. 저는 전세를 구해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정이는 한술 더 뜨며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값은 하고 나가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미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모신 값이라니. 30년 동안 공짜로 가사도우미 노릇하고 애 봐주는 일한 건 나인데 오히려 나한테서 모신 값을 받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30년 동안 나한테 공짜로 얹혀 살면서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 낸 적 있어?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으냐?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한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다고? 그럼 왜 너희들은 집안일을 왜 안 했어? 왜 나만 했어? 미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는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고요. 그리고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때 손주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어디 가서 살아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러자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보면서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이까짓 아파트 몇 푼이나 한다고 제주도 가서 산다는 말을 하냐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갈 테면 가세요. 그래, 이 아파트 팔아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미정이는 이제는 저를 시어머니로도 생각 안 하는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내가 경기도에 사둔 땅이 있어. 신도시 개발로 12억 원에 팔렸어. 그 돈하고 집 판 돈으로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눈이 동시에 커지더라고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12억이요?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아파트만이라도 우리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민호도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고 키워온 손주들인데.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미정이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바꾸세요. 애들한테 상처 생기면 어떡해요? 애들 상처? 그럼 지금까지 나를 하인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상처가 아니야? 민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너 내가 수술했을 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 내 생일날에 처가집 가족들과 해외여행 간 건 뭐야? 나를 가정부처럼 대한 것도 모자라서 요양원까지 알아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민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정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미정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12억이나 있으면서 아들네 가족 안 도와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 집 사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다른 부모들 얘기는 왜 해? 다른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때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그럼 아예 저희랑 인연을 끊으시는 거예요? 정말 연락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연락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돈 달라는 연락, 다시 같이 살자는 연락은 받지 않을 거야.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어머니 정말 독하세요. 이런 어머니 처음 봐요. 자식들 길바닥에 내쫓으면서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싶었거든요. 독하다고? 20년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게 진짜 독한 게 아니냐? 수술하는 날도 혼자 있게 만들고 생일날에도 혼자 있게 만든 게 진짜 독한 게 아니야?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계속 실랑이가 이어졌거든요. 민호는 울면서 빌고 미정이는 화내면서 협박하고 손주들은 울면서 매달리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으니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어요. 다들 지쳐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호가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음 안 바뀌시는 거죠? 절대 안 바뀌어. 그날 오후에 이사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밤을 혼자 보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거든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누구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야 할 필요도 없고 빨래를 돌려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저만을 위한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떠날 이 동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죠. 민호네 가족은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도 늦게까지 실랑이 벌이느라 다들 지쳤나 봐요. 저는 조용히 제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75년을 살면서 정작 제 개인 물건은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옷가지랑 몇 가지 생활용품, 그리고 제가 아끼던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가족들 위해 산 것들이었거든요. 오전 8시 정각에 이사짐 차가 도착했어요. 기사 아저씨들이 올라와서 제 짐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전부냐고 30년 살았던 집치고는 짐이 너무 적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새삼 슬퍼졌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때 민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어젯밤에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잘 있어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랑 손주들도 나왔어요.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우선이어야 했어요.
할머니도 너희들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후회하실 날 올 거예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외롭다고? 지난 30년이 더 외로웠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지낸 게 진짜 외로운 거였어요. 짐 옮기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제 짐이 얼마나 적었는지 실감이 났죠.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거실, 부엌, 제 방.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다는 해방감이 더 컸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엄마, 연락은 드릴게요. 그래라.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말아라.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이제야 해보다니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새삼 느꼈어요. 1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바람이 서울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짠 냄새 나는 바다 바람이랑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광 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오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택시로 40분 정도 가서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펜션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처음으로 제주도 바닷가에 나가봤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갈매기들 우는 소리.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75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로움을 처음 느끼다니. 정말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민호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제주도 생활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했어?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제주도에 놀러 가도 될까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혹시 또 뭔가를 요구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놀러 오는 거면 괜찮아. 하지만 다른 얘기는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정말 그냥 놀러만 갈게요. 일주일 후 토요일에 민호가 2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민호가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많이 컸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손주들이 신나하더라고요. 바다다, 바다다 하면서 창밖을 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완전히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 너무 예뻐요. 바다도 바로 보이고. 민호도 집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민호랑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대화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좀 도울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애들이랑 놀아.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죠. 제주 갈치조림, 멸치국수, 그리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랑 깻잎으로 쌈을 준비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손주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민호가 한참 먹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보네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럼 그동안 왜 그랬을까 싶어서요. 점심 먹고 나서 손주들이 바다에서 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앞이 바닷가라서 같이 나갔어요. 아이들이 바닷물에 발 담그고 조개 줍는 동안 민호랑 저는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활기차시고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더니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뭔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었는데 민호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안일도 그렇고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셨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많이 외로워해요. 맨날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손주들이 바닷가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그 질문을 예상했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이곳 생활이 좋아. 민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가끔 이렇게 놀러 와도 될까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엄마가 해주신 음식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놀러 오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다른 기대는 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냥 가끔 안부나 확인하고 애들하고 놀러만 올게요. 저녁 때가 돼서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됐어요. 손주들이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또 올 거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민호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축복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조금은 변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민호가 다녀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심지어 주름도 조금 펴진 것 같아요. 이웃 언니들이 자주 놀러 와요. 정숙이 언니, 영자 언니, 순이 언니. 다들 제 집에 모여서 차 마시고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요. 어제는 영자 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영숙이 언니, 정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텃밭 가꾸는 재미도 쏠쏠해요. 제가 심은 상추, 깻잎,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동안은 남의 집 청소만 하느라 제 집 마당 한 번 제대로 가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텃밭 돌보는 게 하루 일과예요. 바닷가 산책도 빠뜨릴 수 없죠. 매일 아침 7시면 이웃 언니들이랑 같이 바닷가를 걸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가끔 서울 생활이 생각나긴 해요.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민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예전처럼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정말 안부만 물어요. 손주들도 가끔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요. 며느리 미정이 한테도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처음에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물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살 때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내서 본인도 자식들이랑 떨어져 살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숙이 언니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다른 분들한테도 용기를 준다니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8시에 바닷가 산책, 9시에 아침 먹고 오전에는 책 읽거나 TV 보고 점심 후에는 이웃 언니들이랑 수다 떨고 저녁에는 요리하면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시키지 않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가끔 밤에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살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제주도 바다처럼 넓고 깊은 행복이 여러분한테도 찾아오길 바라면서 김영숙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